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회 기출 분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는 기본 이론 끝나고 기본 이론 한번 조금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강론 끝나고 강론 분석하면서 기본 이론도 마지막에 조금 더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이론 설명 시작할게요. 기본 이론은 사회에 정말 중요하죠. 풀면서 느끼는 게 나오는 파트가 정말 계속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또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항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 원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워낙 필수 달달 암기 코스인 걸 알고 있었지만 기출을 보니까 정말 내고 또 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칭 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복 출제되다 보니까 각 구성 원리에 대한 세부 내용들도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환경학대법 공간의 규모 배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기법인데요. 이 수업 기법도 명칭뿐만 아니라 그 지총에 있는 특징까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서술 가능할 정도로 외워야 된다는 것을 기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총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번호 매겨가면서 거기 옆에다가 바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꼼꼼하게 아웃풋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기법에 대해서 명칭 쓰기뿐만 아니라 장점 쓰기, 교사가 고려할 점, 기록하고자 하는 능력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정말 빈출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모형인데요. 사회 모형 정말 어렵고 또 그 어렵지만 빈출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모형에 대해서 단계명, 활동명까지만 묻는다면 사회는 정말 딥하게 모형의 장단점, 그리고 단계 순서 배열하기, 모형의 특징 중에 틀린 거 고치고 이유 쓰기, 관련 용어들 빈칸 뚫기, 활동 내용 쓰기 이런 식으로 정말 딥하게 나온다는 것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모형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과목별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오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경중을 달리해서 텀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가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은 그 검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생긴 여러 가지 새로운 모형 단계명들이었는데요. 그래도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기출된 것 중에서 단계명을 막 엄청 더럽게 내지는 않았다는 게 그래도 안심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걸 보면 일반화, 가설 설정 이렇게 조금 깔끔한 것들이 기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정 교과서마다 단계명이 엄청 달라가지고 막 의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는 뒤로 갈수록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외우는 데까지만 외웠습니다. 아마 시험장에 막 엄청 완벽하게 달달 외우고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출 분석한 결과 그거를 엄청 막 사회 과목 특성상 쪼잔하게 이런 걸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특색 있는 검정 교과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긴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명칭을 쓸 때도 사회는 그 전체 모형이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 모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 학습 모형을 쓰는 건지 아니면 의사결정 매트리스 모형을 쓰는 건지 그 범주를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모형을 물을 때는 기출에서 어떤 발문을 사용했는지 보니까 어쩌고 모형의 유형 또는 어떤 학습의 수업 모형 이렇게 쓰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학습 모형의 유형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워딩이지만 기출에서는 이런 워딩으로 모형의 세부 모형을 쓰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보면은 활동 내용 쓰기에 대해서 함정이 있었다고 제가 좀 길게 써놨는데요. 제가 틀렸던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제 해결책을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볼 것은 그냥 문제에 어떤 과정안이 나와 있을 때 그 과정안이 우리가 달달 외웠던 우리의 모형 자료에 있는 과정안이랑 아예 똑같지는 않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생략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떤 빈칸이 뚫려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쓰라고 했는데 그 활동을 쓸 때 그 모형의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니지만 앞에 그 생략된 것 때문에 앞에서 이거 안 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이 단계에서 2월에서 같이 쓰자 해가지고 틀렸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안 속에 있는 과정 안에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는 과정 안에 그 모형이 내가 외운 그 모형과 똑같지 않을 수 있고 생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앞에서 안 나왔다고 이 단계로 네 맘대로 옮기지 말고 그냥 외운 대로 해라. 그 단계의 활동 그냥 외운 그대로 해라 라고 제가 적어놓은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모형의 활동명까지도 물어보니까 그 활동명도 꼼꼼히 외워야겠다는 그러한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는 정말 모형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외워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문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하면 그 활동 내용에 있는 키워드를 발문에 녹여내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4번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는 목표 러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2021 기출 중에 목표 영역 3가지 중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틀린 게 충격과 공포였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해결책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풀다가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맞출 수 있는지를 길게 적어놓은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신중하게 고르고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지문을 차분하게 분석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여기 문제까지 또 친절하게 적어놨었네요. 문제를 보면 이게 고차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또는 의사결정 학습이나 논쟁 문제 학습과는 달리 이런 영역을 다루기 힘들다 이런 힌트들이 이 지문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고차적 사고력으로 기능 영역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힌트로는 의사결정 학습 모형, 논쟁 문제 학습 모형 둘 다 가치 갈등 문제를 다루는 모형들이기 때문에 가치 탐구가 핵심이고 그래서 가치 태도 영역을 직접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기능 영역이 아니라 가치 태도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막 힌트로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잔 그런 작은 힌트들로만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너무 파고들지 말고 그냥 문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개념학습 모형에서 다루기 힘든 영역은 했을 때 이 3가지 중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명백하게 가치 태도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과 솔루션은 목표 영역의 각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자. 단순히 그냥 하위 내용을 저는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뭐 사탐, 의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도 그냥 그것들이 어떠한 맥락인지 또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도 영역이 진짜 어떤 걸 가르치는 목표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넘어가자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빈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명칭만 암기하고 하위 요소만 달달 암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꼼꼼히 뜯어서 꼼꼼히 그 힌트들을 찾아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해도를 깊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적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혹시 별로 헷갈리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사실 넘어가도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오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능 영역의 목표, 기능 명칭 적기 이런 게 또 있었고 사회과의 목표, 도표가 있잖아요. 그 구쌤께서 달달 외우라고 했던 그 목표도 실제로 빈칸 뻥뻥 뚫려서 나왔다. 5번째는 평가인데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영역명, 평가 요소, 그리고 평가 방법의 명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평가 영역명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좌표가 뭐 교학평방의 평가의 원칙에 근거하여 쓰시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범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범주를 보고 내가 감을 잡을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의 그 전체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좌표 그리고 각 좌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고는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과목별로 뭐 교학평방, 뭐 평가의 원칙, 평가의 원리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과에서는 이거를 직접 근거로서 좌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좌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그냥 내용만 외우기보다는 타이틀도 좀 관심 있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 이거는 각 영역에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좀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보고 사실, 개념, 일반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연습 이런 것들도 스터디할 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헷갈리는 그런 예시들을 줬을 때 바로바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스터디건이랑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평가는 끝났고 6번째, 사회과 본질에 대한 새 유형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새 유형의 특징을 진짜 꼼꼼하게 비교 대조해서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겠다. 굿쌤이 괜히 강조하신 게 아니라 진짜 빈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교육과정은요. 트렌드는 이것도 인강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취기준 용어를 쓰는 게 트렌드인데 내체표도 핵계까지는 실제로 기출이 되었구나. 핵계를 외워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의 내용이 출제가 될 시에는 말로 막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배열하거나 주요 명칭만 물어보기 때문에 사회는 진짜 반복 출제되는 그 부분은 굉장히 딥하게 나오고 그 외에 뭔가 새롭게 출제되는 거는 진짜 명칭만 쓰라고 하거나 간단하게 주는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는 경향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뭐 사회과의 자료 수집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강에서 그런 걸 배우거나 또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요. 뭔가 근데 또 들어본 적은 있단 말이죠. 자료 수집 방법.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사회문화 수능에서 제가 사회문화를 선택했었는데 그 사회문화에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게 기출된 적이 있던 걸 보니까 만약에 사회를 조금 더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사회문화를 했던 사람들은 그 책을 그냥 한번 쓱 보고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보는 정도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이지영쌤 인강 들었던 그 필기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서 그냥 용어 위주로만 훑어봤습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런 지엽적인 게 나온다면 그냥 용어만 나오겠구나. 예를 들면 뭐 자료수집 방법의 문헌연구법 이런 것처럼요. 그거에 대한 답은 면담이었는데 사실 면담은 그거 안 봐도 알 수는 있긴 해요. 교과서에도 나오긴 하니까. 그래도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그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면담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시험장에 가면 더 빨리 풀 수 있었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론은 한 번도 엄청 지엽적인 내용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물론 지도서에 있는 배경지식 용어가 준킬러로 나온 적은 종종 있으나 미술이나 실과, 음악처럼 막 와 이런 지엽을 내?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는 진짜 그 사회의 지엽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 진짜 지엽적이다라는 문제 거의 아예 없고 이거는 인강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내가 살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뉴스에서 자주 보던 용어고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중요한 용어구나 그럴 만한 것들만 출제가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3 시험장에서 하나의 킬러로 나왔던 게 정보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정보 격차를 인강에서 저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는 솔직히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는 지엽적인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라도 배웠던 거다. 아니면 신문에라도 나오는 그런 단어일 것이다. 라고 머리를 싸맸더니 정보 격차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임고가 끝나고 다른 어떤 중학생 친구를 가르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중학교 3학년 도덕책에 정보 격차라는 말이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까지 쭉 써야 있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언젠가는 공교육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사회에서는 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역적인 용어들을 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그 지도서에 배경 지식 뒤에 부록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막 번역체로 되어 있는 긴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리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업적인 용어는 다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랬고요. 하지만 용어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용어 자체를 쓰든 아니면 용어를 넣어서 서술을 하게 하든 일단 사회에서는 용어가 틀리면 무조건 땡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 핵심적인 용어들을 그냥 명칭만 외우고 정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요하게 충분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되게 비슷비슷한 용어들 있죠. 이런 뭔가 상하 관계라든지 포함 관계가 조금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하지만 비슷한, 예를 들면 신급 제도랑 삼심제의 차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틀리면 그냥 땡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틀릴 것을 노리고 문제를 내겠죠. 그냥 쉬운 용어보다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교과서 활동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또 활동에 있는 그 지문, 제시문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아이들이 푸는 그 교과서 활동에서 영감을 받고 또 그 문제 속의 워딩을 그러니까 문제의 임고 문제를 그 교과서, 지도서, 참고자료에 있는 그 제시문 그대로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 풀 때 반가운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또 기출문제에서 이전에 출제됐던 제시문을 거의 유사하게 내는 적도 있었고, 또 사회의 그 문제의 특징은 문제에서의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회 교수님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문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억, 니은, ABC 이런 기호들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헷갈릴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은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요거는 뭐 영역별로 나누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경향성, 그에 따른 교훈들을 번호로 매겨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빈출되는 유형 중에서 용어를 넣어서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이걸 제가 문제 풀면서 계속 느꼈어요. 사회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사회과학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과학이라 하면은 뭐 가설 만들고 또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그를 통한 일반화된 결론을 쓰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답으로서 가설을 쓰거나 일반화된 결론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쓸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는지겠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실제 기출 보니까 예를 들어드릴게요. 2022 기출에서는 기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강론의 관점에서 서술하시고, 이것도 기후와 인간 사이의 관계니까 인과관계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그냥 원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재구성해서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정의를 달달 외웠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정의를 재구성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이 아닌 그 문제에서 제시한 용어인 기후라는 걸로 써야 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2022에 뭐 강화도 조약을 넣어서 이 용어를 넣어서 갑신정변과의 그 서술 선후 관계를 쓰기, 또 교통 발달에 따라 생활권, 시간, 거리의 변화 양상을 쓰기. 그러니까 뭐에 따라 뭐의 변화 양상, 뭐와 뭐의 인과관계, 뭐와 뭐의 선후관계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쓸 때 항상 뭐 생활권, 시간, 거리, 강화도 조약 이러한 용어들이 또 핵심 채점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설을 쓰라고 하면 꼭 가설의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탐구 수업의 결론을 쓰라고 했는데 탐구 수업의 결론을 쓰라는 건 결국 일반화된 결론, 이것도 역시 사회과학스러운 그런 한 문장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놨는데 실제로 2023 문제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제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유형이 또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험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 2023 기출문제, 실제 가장 최근 기출 제가 봤던 시험지에서요. 사회 7번에 소문항 3번에 2번에 리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가 리을이 한국학습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쓰라는 거죠, 결국. 네, 일반화된 결론을 쓰라는 그 문제가 보니까 또 출제가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사회는 특히 기출 경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제가 쓰는 이 맞는 자료에 기반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쭉 해드려야겠어요. 너무 똑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뭔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가 발문을 예측할 수 있으면 되게 반가운 느낌의 문제가 더 술술 잘 풀리고 뭔가 잘 돼가는 느낌의 안심감,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기준 잡기, 측면을 제시하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위도를 기준으로 나열하시오. 독도에 대해서 영토의 자극과 영해 설정 기준의 위험 측면을 서술하시오. 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법의 특징을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근거 기준점을 문제에서 주고 그거에 따라서 서술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살짝 보니까 2023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7번에 소문항 2번에 작은 1번 보면은 그리니치 평균시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로 이른 도시의 특성을 도시가 속한 대륙 및 인근 대양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여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건 까다롭게 뭐랑 뭐를 포함하여 쓰시오.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요. 다음 3번 용어 쓰기 문제. 용어를 엄청 좋아해요. 실제로 또 사회 보면은 2023에서도 7-1번이 용어를 쓰시오고요. 또 7-3번이 이거 아니군요. 네, 8-1번 용어 쓰시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어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 그걸 또 출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번은 지도서 참고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속성정보, 공정무역, 행정기능 이런 게 있었습니다. 들었을 때 막 엄청 지역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 중에서 행정기능이 그나마 가장 지역적이라고 판단이 됐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지도서에 없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기능에 대한 정의가 지도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용어만 띡 나와 있었는데 지도 범례에만 딱 나와 있었는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시간거리, 신급제도 이건 선심제랑 구분이 돼서 출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실버산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버산업도 따로 정의가 나와 있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 살면서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출처 두 번째는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들 나왔고요. 세 번째로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배우는 용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네 번째 기본 이론에서 나왔고 다섯 번째로 성취 기준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용어 문제 출처도 한번 분석을 해서 용어 공부를 할 때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래프가 많이 등장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주고 경향성을 해석하는 문제 또는 인구 그래프 같은 걸 주고 진입 연도와 근거 쓰기,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와 근거 쓰기 이러한 그래프 해석 문제가 사회에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으로 수능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 활동을 보고 교수님이 영감을 받아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활동을 내가 조금 봐두면은 그나마 좀 반가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6번은 타이틀 쓰기, 학습 주제 쓰기 문제가 이제 또 사회적 좀 특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쓸 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는 종결 어미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학습 주제니까 이거를 타이틀처럼 써야 되지 문장 형식으로 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알아보기, 현대사회 가족 형태의 변화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관련된 문제를 틀렸던 그런 전적이 있어서 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힌트들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다음에 7번은 지리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지도를 제시한다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지리 공부를 할 때는 지도를 정말 자주자주 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배경화면으로 지도, 세계 지도 같은 거를 또 날짜 변경선 써있는 그 지도 있죠. 그거를 저장해놓고 자주 눈에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을 잠깐 드리면 흑백 프린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사회나 과학 같이 그림이나 지도가 중요한 과목의 경우에는 항상 강의 자료를 컬러 PDF로도 같이 다운을 받아서 그 중요한 자료를 확대해서 그 부분을 캡처해서 따로 갤러리에 저장을 해놓고 쉴 때 갤러리를 보면서 그 지도나 그림들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볼 때보다 컬러로 볼 때 더 빠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이미지로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혹시 흑백 프린트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중요한 부분들은 컬러로 캡처를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의 5개년 고치기 문제나 9번의 채점의 기준 쓰기 문제는 그냥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익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 분석할 때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또 새롭게 느낀 점을 적은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 먼저 모형 지총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기능이 뭔지를 내 뇌에 세뇌시키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기본 이론 끝나자마자 그 기능 관련 문제를 풀었을 때는 되게 어렵게 막 길게 서술했잖아요. 근데 이때쯤 강론 갈 때쯤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줄 쓴 거예요. 사회과의 기능이 뭔지 나 자신에게 세뇌 잘 시키자. 다른 교과의 기능과는 또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회과의 목표 영역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구조화를 해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고차적 사고력을 신성하게 한다면 딱 기능 영역 떠올릴 수 있게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바바스 셔미스가 언급되면은 항상 이 범주를 세 가지로 바로 좁힌 다음에 그 지총이나 프린트 표현 그대로 안 나오니까 꼭 속어법으로 풀자라고 솔루션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총 프린트를 달달 외우지만 교수님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자료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내 표현만 믿지 말고 속어법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안 작성 관련돼서 팁들을 또 적어 놓았는데요. 사회과는 답안을 작성할 때 두 가지를 꼭 의식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답안 작성할 내용, 용어. 두 번째는 조건. 조건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사회과는 이제 우리가 외운 원문 그대로 쓰고 싶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꼭 문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서술하기 애매하다 싶을 때 명확성을 위해서 뭔가 내가 시키지 않아도 기준을 잡아서 서술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적도를 중심으로 쓰라고 하진 않았지만 적도를 중심으로 라고 딱 적어주고 그 다음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 땡땡기우 땡땡기우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을 하면은 교수님들도 봤을 때 채점하기 좋고 명확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사회과는 뭔가 기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는 거. 세계 지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실제 땅의 넓이와 지도상의 크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이런 구체적인 용어들을 넣어서 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 어미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사회과는 또 발문 쓰기, 뭐 학습 주제 쓰기, 가설 쓰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종결 어미를 의식하면서 서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물으면 할 수 있다로 끝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풀이 팁입니다. 첫 번째, 답안의 범주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잘 모를 때는 범주를 파악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빈칸 문제인데 앞에 공간 정보나 땡땡땡땡 빈칸 등 다양한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했으면 정보니까 빈칸에도 어떤 정보가 나오겠구나. 아마 빈칸과 밥이 아까 말했던 지역 문제 속성 정보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속성 정보 같이 지역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안의 범주를 잘 파악해서 눈치껏 쓰자. 두 번째, 발문 초점화가 중요하다. 계속 말했지만 외운 그대로 아웃풋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저출산 고령화라고 성취기준 용어를 외웠어도 고령화만 요구하면 고령화만 쓰고, 환경 결정론 관련해서 환경을 정의 그대로 외웠어도 환경이 아니라 기후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으면 기후라고 바꿔 쓰고, 이런 융통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문을 초점해서요. 다음 세 번째, 그림에도 힌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키워드가 위도였는데 그림을 보니까 지구본에 위성과 경선이 떡하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림은 그림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좀 자료 같은 걸 주고 그 자료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힌트를 못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출분석 해설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꼭 작은 글씨도 눈 크게 뜨고 꼼꼼히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번, 수능형인 듯 수능형 아닌 수능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외운 게 없더라도 비벼 쓰자. 이런 교훈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외운 게 없더라도 남들 다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있는 힌트,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비벼 쓰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 알지만 틀리는 문제가 있었다. 왜냐면 뭘 쓸지 몰라서. 뭘 쓸지 모를 때는 어떤 솔루션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아는 거 다 쓰기. 왜냐면 틀린 말을 쓰지만 않으면 일단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정답이니까요. 2번, 앞뒤 제시문에서 힌트 얻기. 2022 강화도 조약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관련 해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6번, 배점을 잘 보기. 배점도 힌트입니다. 배점이 2점이다. 그러면 채점해야 되는 키워드가 2개입니다. 내가 만약에 키워드를 1개밖에 안 썼다. 사회학적 용어를 1개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2개를 써야 된다는 뜻이겠죠. 7번, 모르면 속어법. 오세아니아 문제 같은 경우에 설명 보고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아는 대륙들 다 쓰고 하나씩 지워나가면 오세아니아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사회과에서는 특히 조건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들 하나하나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이렇게 사고에 있는 지식들을 지워나간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죠. 8번, 청킹할 때 아웃풋 조심할 것.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의점입니다. 뭔가 청킹으로 외웠는데 앞글자가 같은 다른 낱말을 아웃풋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뭐 기후나 기온 이런 것들이 잘못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봤을 때 교육과정 외울 때 중요한 점은 핵심 개념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핵심 개념을 노래로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각각의 핵심 개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을 읽어보면서 이 핵심 개념을 쓰라고 했을 때는 어떤 수업이 주어질까? 어떤 수업이 주어지길래 이런 핵심 개념을 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대응하면서 생각해야 내가 매치를 시켜서 바로 아웃풋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노래로 달달 외웠어요. 제 기억에 다만세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근데 노래로 외워서 제목은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 수업이랑 관련된 핵심 개념을 쓰세요 했는데 그거를 그 시험장에 가서 하나씩 아웃풋하면서 이걸까 할 시간은 없다는 거죠. 미리 외울 때부터 이 핵심 개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이런 뜻이지. 왜냐면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장소와 지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장소와 지역에서 어디까지 배우는 건지 꼭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는 반복 출제되는 요소들을 적어놨습니다. 기본권, 지도의 기본 요소, 기후 요소, 위도, 생산, 사실과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출제가 되었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기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했던 사회 기출분석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벌써 1년이 다 지나서 정말 옛날 기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기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 지식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말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보시고 직접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완벽한 영상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찍었으니까요. 이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